네, 반갑습니다. 오늘 19일차 여러분들하고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준비할 내용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9일차니까 18일차 수업돼요. 18일차, 17일차. 17일차 수업이네요, 여러분들. 17일차 수업에서 우리 뭘 공부했죠? 국내 민족운동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통치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해드린다면, 일제의 통치수단 시기별로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통치수단의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그 다음에 특히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 우리의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각 분야별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할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모두 1920년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형평운동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복습하셨고 일일 과제 수행을 하셨다면 아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운동도 있고 소년운동, 청년운동도 있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60만세 운동하고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의 좌우 연합 형태의 운동이 펼쳐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인데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1929년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러니까 3.1 운동 이래의 최대 민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세 가지의 주제는요 하나의 어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60만세 운동하고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간회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간회라는 어떤 그 단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주제로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세 가지 사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17일차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19일차 강의하고 20일차 강의는요, 이제 해외의 민족운동을 공부할 텐데,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미 예고를 해드린 바대로 시험에 무조건 100% 출제되는 주제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21차, 다음 차시 때는 무장 독립투쟁, 근현대사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께서 한 번씩은 거품을 무는 주제입니다. 무장 독립투쟁.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주제를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2일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촬영하는 날이 5월 14일, 내일이 이제 스승의 날이거든요. 졸라게 덥습니다, 지금. 제가 좀 땀을 좀 흘리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을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경찰이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도 의외로 복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으니까. 자, 우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서 수립이 됐죠? 여러분들 상하이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좀 크게 써달라고 요청이 좀 있었는데요. 고집은 좀 부리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임시정부가 있고요.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달에 설립이 됩니다.
자,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족 독립운동의 어떤 구심점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당시에 여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해주에도 있었고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국민의회가 있고요.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존재했던 임시정부는 당연히 비밀결사로 움직였겠죠. 걸리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국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한성정부. 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임시정부, 대표적인, 이거 외에도 임시정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이로 통합이 되는 때가 언제냐? 상하이로 통합되는 때가 1919년 9월 달의 일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시 얘기해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1919년 김인년 9월 달의 일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사건 순으로 좀 연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 중심으로 연결하기 전에 일단은 그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체는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화정입니다. 그렇죠? 공화정부로서 수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입각한 삼권분립이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한다면 입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입법부에 해당하는 명칭이 바로 뭐냐면 임시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이라는 입법부의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부는요, 국무원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국무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 구성원들을 국무위원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사법부는 법원이라는 명칭을 썼다. 이것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 수 있는, 문제에서 제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임시의정원이라는 이 용어는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자, 그러면 뭐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통합을 하고 나서 여기는 이 통합이 됐죠. 통합 임시정부가 성립되고 나서 통합된 임시정부에 걸맞게 헌법을 한번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건 먼저 초기의 헌법은 1919년 4월 달에 설립되었을 때 그때 초기의 헌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 그 면모에 걸맞는 개헌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제1차 개헌을 하고요. 1차 개헌 때 개헌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무총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아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여태 당시에 선출이 되었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통합되고 나서 1차 개헌을 통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개헌 당시에 대통령으로 이승만. 국무총리로는 이동휘라는 인물이 계시죠. 이동휘.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 요인들은 모두 독립운동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외교론을 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동휘라는 인물은요, 연해주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에서 거기 이제 출신인데, 이동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요, 무장 독립투쟁.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얘네들하고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삐그덕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다가 이승만이 외교론자이죠. 이승만이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냐면 구미위원부 제가 잠시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대통령 이승만이 당시 국제연맹이라는 명칭 아시나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성립된 국제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국제연합 하면 큰일 납니다. 국제연합은 유엔이고요. 국제연맹에다가 무엇을 제출을 하냐면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임통치청원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위임통치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신탁통치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연맹에게 우리나라를 갖다 바칠 테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하면서 대신 신탁통치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무장독립투쟁을 주장하는 측에서 봤을 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승만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가 제출이 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불신임 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로부터 불신임 당했다라는 건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판 5분 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완전히 분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923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923년 굉장히 중요하죠. 1923년에 이승만이 불신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도산 안창호 선생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렵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깨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한번 같이 만나서 의논하고 한번 해결해보자. 국민 대표들 한번 모여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략 1923년 1월경부터 대략 한 6월경까지 한 5개월 동안 열리는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국민대표회의라고 그래요. 보이나요? 네, 국민대표회의. 이거 출제위원들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